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컷뉴스 CBS인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주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참 오래간만에 많이 올라갔다 소리를 드리게 되는데,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준석이가 이제 최근에 신당 창당한다 이 소리를 되게 세게 매일같이 해대고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여하가 이제 신당 창단으로 급격히 띄우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죽지 않고 살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신당을 창당했다. 딱 이렇게 선언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조건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약 국민의힘이 대대적으로 만약에 변한다, 그러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뒷자락을 깔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겁나는 것이죠. 야, 이 정도 당 대표까지 했으면 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더라도 그냥 고하고 가겠다든가 아니면은 안 가겠다든가 해야 되는데, 요것만 보더라도 이준석이가 얼마나 뭐 같이 야근 꼼수를 쓰고 있는지 이재명이 뺨치는 인간이요, 우리 국민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 지금 재판 지연 전략, 여러분들 뭐 정말 지겹고 엄청 열받는 일인데요. 요게 딱 간첩자들이 재판 지연 전략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둘이 이거 다 내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버릴 수 없을 정도로 같아요. 자, 그래서 요와 관련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사전투표제, 너나 할 것 없이 이 부정투표를 우려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 사전투표 이거는 안 되겠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유권자가 찍는데 어떻게 표의 등가성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느냐. 많은 문제가 있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을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민대학에 있는 법대 교수,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 헌법학회 부회장까지 되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는 아주 뭐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닌가 싶은데, 이 사전투표, 이게 이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헌법 소원 신청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여론조사에 지금 보면은, 이제는 이제 결론, 강서 선거 직전으로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올라갔다. 이게 이제 결론적 말씀이 되겠는데,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여론조사는요, CBS 노컷뉴스 이래로 알렌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갔어요. 자, 지난주 대비 무려 얼마가 올라갔느냐? 4.9%가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4.9가 올라가가지고 39.1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때는 38.9였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 58.8인데, 이번에 이제 긍정평가가 39.1이니까 이제 비슷하게 된 거 아니에요. 0.2% 정도 높고, 그리고 부정평가는요 4.4가 떨어져서 58.9,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는 58.8. 그래서 한 달 전, 이제 10월 8일 날이 되겠는데요. 10월 8일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강서 선거가 이제 10월 11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서 선거 직전의 여론 흐름하고 거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회복이 많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이번 이제 이 회복은 연령대를 본다면 20대 외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고요. 지역별로는 충청권하고 TK에서 반등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충청권 지지율은요 15.7%나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TK에서는요 45.6, 그래서 12.3%포인트나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왜 많이 올라갔느냐? 윤 대통령이 달라졌다. 뭐 어디에서 이제 달라진 걸 보았느냐? 지난번에 11.6 행사 때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 행사에 그야말로 이 중동을 순방했는데 바로 공항에서 행사장으로 달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정연설에서 이재명이 만나서 경선 모두 악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날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재명을 악수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설을 사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장에서 또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렇게 해서 3번씩이나 이제 말하자면 악수를 했어요. 이런 것들도
이 우리 국민 여론에 상당한 긍정적 요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 중도층에서도 이 부정평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도층에서 66.7%에 달했던 부정평가가 7.4%포인트나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겸손 모드, 그리고 이제 민생 행보를 또 굉장히 강화했잖아요. 현장을 뛰는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정연설과 민생 행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11.6 행사에 직접 참여,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집도끼들을 결속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 모두 모여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었다. 4.9포인트.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이제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되느냐? 정당 지지율도요, 우리 국민의힘은 많이 올라갔어요. 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은요, 4.0%포인트. 그러니까 대통령 이 지지하고 같은 이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39.6. 그리고 민주당은 확 빠졌습니다. 무려 7.2%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43.3. 따라서 이제 두 정당의 차이는 4.3%. 지난번에 이제 15.5에서 4.3%로 크게 줄은 거가 되겠고요. 자, 민주당은요, 3040하고, 그리고 충청권에서 급감을 했고, 우리 국민의힘은 30대하고 TK에서 급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대목. 이제 정부 여당의 이제 홍보 노력, 이게 앞으로도 더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이번 메가 이 서울, 그러니까 김포시 서울 편입하고 주변 인근 도시들 원하면 편입하겠다. 이러한 여당의 이 전략에 관해서요. 이상하게도 반대가 55.5%로 굉장히 높아요. 매우 반대가 무려 37.2%. 그냥 반대는 18.3이고요. 그리고 찬성하는 응답이 33.0. 그래서 무려 25.5%나 반대 여론이 높다. 이거는 이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 물론 이 한 개 조사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좀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매우 찬성은 21.1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반대가 30.2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 반대와 적극적 찬성이 무려 16%나 차이가 난다. 자, 그런 점에서 상당한 좀 홍보 노력이 특히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가서울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반대 비율이 60%를 넘어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59%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이 지지하는 여론이 강한 경우는 TK에서 찬성은 44.8, 반대는 40.4인데 TK가 그래도 강한 편인데 불과 4%밖에 리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대부분이 이 김포 시민들 그리고 이제 인접 지역, 예를 들어서 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여론조사를 딱 해봤더니 말이죠. 거기에서 지지율이 높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인 규모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상당히 낮다. 이런 점에서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뭐 따라오겠지, 지지를 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우리 국민님에서도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번 이 관련해서 TF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경태 오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조경태 위원장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여론조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준석이의 지금 국민일보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일보 인터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창당을 한다. 그러나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창당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유승민하고는 만나지 않고 있지만 생각이 거의 같을 것이다. 그러나 비명계와는 만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 선택 문제와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말로는, 아니, 마음속으로는 노원평은 떠난 것 같아요. 분명히 떠났고, 대구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당을 한다고 하면 시점은 언제냐? 12월 27일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지금 이준석의 인터뷰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윤 대통령, 국민의힘 이거 실패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신당, 창당은 간다. 그리고 비명계와도 지금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명과 반윤 세력의 합산, 이걸 통해서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그리고요. 본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얘기도 좀 또 꺼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석에서 직접 본인한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영광이 무너질까봐 두렵고 어렵게 만든 대한민국이 저 잘 되기 위해 정치를 한다라고 말을 한 바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이 이 걱정, 나라 걱정 차원에서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꼼수 작전을 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윤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겸손보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킨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변하고 있다. 이런 시중의 평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언론들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공감을 못해. 이렇게 여전히 반윤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윤계에 관해서도요. 내일 총선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백석도 구용하다. 이거 아주 막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선하고 지방선거 연이어 이긴 정당인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계속 폐허로 만들게 됐느냐. 이렇게 국민의힘을 1년 만에 폐허로 만든 사람들이 친윤계 아니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윤계와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대화라는 것도 최소한 신뢰가 존재할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비판적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당 창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창당한다. 그래서 신당 창당은 보수 절멸을 막기 위한 시도이고 그리고 이제 어렵더라도 제1당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지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군소정당도 감당할 준비를 하고서 당을 만든다. 예. 그리고요. 왜 12월까지 고민하느냐? 그렇게 이제 그 질문에 관해서는 친윤계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요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신당 창당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당 잔류하고 신당 창당의 변수로 친윤계의 후퇴 이게 묘원이 당이 달라진다는 게 친윤계 후퇴가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조건화시키고 있는 점이 좀 특이하다. 예. 그리고요. 신당 창당할 경우에는 이념적 스펙트럼은 굉장히 높게 가져갈 것입니다. 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보수하고요. 진보, 전부 다 그러니까 빅텐트 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비명계하고도 지금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태섭 만나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신당 창당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신당 참여 세력뿐만 아니라 지향점과 같은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그리고 내년 총선 반드시 출마를 하는데 지역구에 대해서는요.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다만 아직은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 얘기는요.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 아니 노원표에서 가장 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가?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의미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보수를 살리겠다는 아까 그랬잖아요. 인터뷰에서도. 보수 절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문적 입장에서 이 노원병이 아니고 대구로 말을 갈아타겠다는 생각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본인 마음속으로는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준석의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첫째 명령이 분명하게 입으로는 신당 창당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신당 창당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딱 마음속으로는 지금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세게 신당 창당을 주장하는 이유는 본인의 정치적 주가를 올려오겠다는 이 얄팍한 꼼수 이외에 국가와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리고 당원을 위한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오로지 즉 이준석의 사당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이준석의 정치적인 야망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당 창당인데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정당을 창당해서 과연 성공하겠느냐? 분명히 실패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이 또 다른 얘기들도 좀 많은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무리 봐도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술을 볼 때 이거는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하고 내통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이념적으로 보면은요. 이재명이 주변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이 통진당 세력, 경기 동부연합, 요 인물들이 아주 이재명 측근들로 지금 쫙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특히 민노총의 양경수가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그리고 민노총의 간첩단 사건,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단 사건이 한둘입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이렇게 이 간첩단 사건 관련자 또는 그 배후 세력과 이재명이가 내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추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강성희 진보당 인물, 뭐 전주에서 나왔잖아요. 지난번 보궐선거 때 이게 배지를 달게 됐어요. 왜 강성희 진보당이 전주에서 배지를 달게 됐느냐? 이재명이가요. 그 이상직 자리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당원 당규를 철저히 준수했어요? 그렇게 당원 당규를 철저히 준수했으면 이재명이가 당원 뭐 80조인가요? 여기에 따라서 기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당직을 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한테 이익이 되면 당원 당규가 이익이 되면 따르고 안 되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직이가 이제 민주당에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 당원 당규를 핑계로 해가지고 공천을 안 해줬어요. 공천을 안 해주니까 누가 됩니까? 진보당인 이 강성이라는 인간이 딱 된 거예요. 그건 진보당은 통진당의 잔당 세력들이 만드는 게 진보당 아닙니까? 같이 보면 돼요. 둘 다 똑같은 이 종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결국은 종북 성향이 강한 이 강성이가 국회 배지를 달고 진출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이의 최신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내보낸 게 바로 이재명의 작전이고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당 강성이 저 뭐 간첩단은 뭐 당연히 간첩단이니까 전혀 설명이 필요 없고 종북 성향이라는 게 뭐 이 진보당 종북 성향 여기에 국회 진출 이재명이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 지원 전술이라고 하는 거 간첩단들의 재판 지원 전술과 이재명의 재판 전술은 닮은 꼴이다. 붕어빵이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 또는 배후 세력들하고 이재명 쪽하고 뭔가 연계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내통할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이 지금 뭡니까 지금 지연 전략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공직선거법 재판 아예 안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재판 지금 백편동으로 합병이 됐는데 여기도 나가서 계속 3, 40분씩 일장 연설형 이 입장을 밝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까지 받아요. 이게 뭡니까? 혼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재판 지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판 지어주나 중에 하나는 뭐냐? 이게 위증 교사 문제. 요것도 서울중앙지법의 김동현 판사한테 병합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재판부는요, 11월 7일 날 이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 준비기를 열겠다. 그러니까 벌써 늦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시종 일관 이재명의 작전을 보면은요, 이제 수사할 때는 수사를 최대한도 지연시키고, 재판은 재판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키고, 그래서 본인이 내년 총선 이전, 그리고 2027년 대선 이전까지 최대한으로 끌어가지고 법률적 이 배리어, 법률적인 제한 요소를 끝까지 없애겠다. 이게 이재명의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위중교사까지도 병합해달라. 당연히 병합되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은요, 병합되면은요, 뭐 한 사건, 대장동 사건 끝나고 선고하고, 박현동 사건 끝나고 선고하고, 위종교사 끝나고 선고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건이 다 끝날 때까지 선고는 지연되는 겁니다. 늦추는 거예요. 한꺼번에 일괄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재판 결과가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예를 들어 피선거권 제한 이런 게 나오더라도 최대한도 늦게 떨어지니까 그게 또 3심까지 가니까 2027년도 이전에 어느 한 사건도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 대장동 사건 그리고 더군다나 대북 송금 이 쌍방울 사건은 아직도 지금 이제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사건들 어느 하나도 3심이 1, 2, 3심 할 때 3심 대법원 판결이 2027년도 이전에 나오지 않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딱 간첩단들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간첩단 사건 다 똑같아요. 간첩단 사건. 자, 그래서 이 간첩단 사건 하면은 뭐 창원 간첩단 사건, 그렇죠? 이 창원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충북 청주의 이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제주 한길의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전주도 이 간첩단 사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제히 공통점인 게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요게 딱 이재명의 경우 들어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간첩단 사건의 재판 지연 전략을 보면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작전을 다 써요. 그래서 이번 쌍방울 사건도 재판 지연을 하려고 뭘 했어요?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첩단 사건에서도 전부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그런데 전부 다 기각됩니다. 이게 재판부 기피 신청도 대법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판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또 뭘 기피하느냐? 담당 법관, 이 판사,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해요. 그것도 또 기각되니까 이제는 옆에 앉아있는 배석 판사 기피까지 해요. 요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국법법은 우연이다. 그래서 우연법률 심판까지 제청을 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이 기가 막히냐. 요런 저런 것들이 이제 안 되니까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을 해요. 자, 이래서 이 재판을 아예 못 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북한 공작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의 사법투쟁 전략을 그대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 이 지연 전략하고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이요. 이렇게 고의적인 이 재판 지연을 막는 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 이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이 형소법상의 여러 가지 제도들, 요거를 법률적으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왜냐하면 우연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남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최근에 이 한동훈 장관이죠. 이 한동훈 장관이 일종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보완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 피고인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뭐 이번에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이재명 사건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기간은 구속기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형소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것도 우연 소지가 있는 데다가 이런 형소법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주겠느냐? 동의를 안 해주겠죠. 여기에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큰 절벽에 부딪힌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으니까 이 간첩단 사건 이재명 모두가 재판 지연 전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전투표대. 이거는 우연이야. 그래서 이 헌재가 반드시 총선 전에는 이 우연적 요소가 많은 사전투표대를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우연소원 심판 청구를 한 교수가 있습니다. 바로요,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호선 교수인데, 이분은요, 한국헌법학교의 부회장을 지낸 헌법 전문가예요. 자, 그래서, 이분의 이 주장을 보면은, 지금 이제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이 투표를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편의만을 내세웠지만은 내용적으로 본다면 헌법과 그리고 기존 선거법의 정신과 완전히 상충된다. 그래서 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한 법리 문제를 넘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우연성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사전 선거 조작 또는 음모론 뭐 이런 거보다는 더 훨씬 차원이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헌법 체계 안에서 그 규범이 지금 이제 불완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우연성을 내포한 상태로 사전투표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한 근본적 이 결단을 요구하는 심판 청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미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본선거 투표는 딱 하루인데 사전투표는 이틀 사흘씩이나 길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전투표는 본선거에 이 보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사전투표가 핵심 역할을 하고 본투표가 보조적 역할을 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다가 이거는 사실상의 비밀투표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왜? 지금 사전투표 한 2일간 하는데 이 사전투표가 일정 기간 한 4, 5일 있다가 이제 본투표가 열리잖아요. 이 사전투표 내용이 이 본투표에 영향을 상당히 줄 우려가 크다는 거죠. 예. 요런 점에서 이 비밀투표의 대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기표 용지에다가 투표자 이름하고 주소까지 딱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유권자 절반의 투표 성향을 수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맹점도 가지고 있어요.
맹점 불법성도. 왜? 이거야말로 비밀선거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 사전투표제는 없어지는 게 맞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내년 4월 총선 때부터는 이런 우연적 요소가 많은 사전투표 실시를 막아야 되겠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논거 중에 이제 하나로 뭐냐. 최근의 선거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율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투표율이 오히려 낮아져. 이 수치가 이제 이거를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선관위가 사전투표제를 이틀씩 낮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전투표를 통해서 참정권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참정권 확대가 아니라요. 이 참정권이 왜곡되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전투표, 이게 이제 그 부정선거의 최대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정보를 통해서 사전투표 이거는 100% 조작이 가능하다. 100%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딱 결론을 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까지 밝혔잖아요. 이 정도로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이 가능성은 뭐 이미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의 요지는 결국 사전투표에 있고, 그래서 이 사전투표는 우연적 요소가 많다. 요거를 빨리 폐지시켜달라라고 하는 이호선 교수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이 부정선거 사전투표의 문제점 계속해서 입수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상세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